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 공식 인스타그램에 하나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음력설 기념 퍼레이드 영상이었는데요. 그런데 영상 속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의 차림이 평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한복, 미키마우스의 도포 위에 갓, 미니마우스의 저고리와 치마, 화면 상단에는 HAPPYLUNARNEWYEAR라는 영문이, 그리고 우측에는 한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자막이 순서대로 등장했고 북을 치는 퍼레이드가 이어졌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네티즌 수만 명이 디즈니 공식 계정 댓글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중국 국기 이모티콘과 함께 Happy Chinese New Year라는 문구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이건 중국 문화다. 중국을 존중하라. 중국설을 도둑맞았다. 음력설이 아니라 중국설이다. 이건 명백한 문화 왜곡이자 문화 침탈이다. 분노의 댓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길은 미국을 넘어 도쿄 디즈니랜드 공식 계정까지 번졌습니다. 일본 디즈니랜드의 설 관련 게시물에도 같은 주장이 반복됐고 심지어 한국이 설을 훔쳤다는 댓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잠깐 중국의 주장 논리를 정리해보면 재미있는 모순이 발견됩니다. 중국이 한복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복은 명나라 한포에서 기원했으니 중국이 원조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복은 중국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전통의상이니 중국의 거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주장은 서로 모순됩니다. 첫 번째는 중국 옷을 한국이 베낀 것이라는 주장이고, 두 번째는 한국 옷이 맞지만 조선족도 입으니 중국 것이라는 주장이거든요. 한복이 중국 옷인지 한국 옷이지만 중국에 귀속되는 건지도 정리가 안 된 채 일단 우기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디즈니는 영상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복을 벗기지 않았습니다. 루나를 차이니스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기준 상위권의 엔터테인먼트 공룡이 14억 인구의 조직적 압력 앞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은 겁니다. 왜였을까요? 단순히 디즈니가 의로웠던 걸까요? 한국 문화에 대한 존경심이 넘쳐서 정의감에 불탔던 걸까요? 아닙니다. 디즈니는 지구상에서 가장 냉정하게 수익을 계산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직접 운영하며 중국 시장의 가치를 뼛속까지 아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중국 관광객의 소비력이 얼마나 큰지, 중국 시장에서 밀려나면 어떤 타격을 입는지 계산기를 두드릴 줄 아는 기업이란 겁니다. 그런 디즈니가 한복을 선택했습니다. 감성이 아니라 계산으로, 동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그리고 그 계산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20년간 댓글 한 줄이 아니라 콘텐츠 수만 편으로 쌓아올린 어마어마한 자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한복 하나를 둘러싼 이 사건이 왜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21세기 문화전쟁의 판도를 보여주는 사건인지를요. 이 사건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려면 먼저 중국이 지난 20년간 무엇을 해왔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 네티즌들이 또 떼를 쓰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떼쓰기가 아닙니다. 국가 전략입니다. 2002년 중국 정부는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를 공식 가동합니다. 정식 명칭은 동북변강역사 여현상계열연구공정, 번역하면 동북변경 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 연구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 동북 지역의 모든 역사와 문화를 중국의 것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는 그 악명 높은 주장이 바로 여기서 정식으로 나왔습니다. 5년간의 공식 프로젝트는 2007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끝나기는커녕 진화했습니다. 역사 왜곡에서 시작된 공정은 2010년대 들어 문화 영역으로 전이되기 시작합니다.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 사극 드라마의 한복이 슬금슬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시녀 역할 배우의 의상으로, 그 다음에는 주요 캐릭터의 평상복으로 한복을 등장시킨 중국 드라마만 현재까지 15편 이상입니다. 이 드라마들은 중국 내에서만 방영된 게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수출됐고 2022년부터는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전 세계로 나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만 빼고요. 2020년에는 게임 업계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중국 게임 회사 페이퍼게임즈의 샤이닝 니키라는 ODP기 게임에서 한국 이용자를 위해 한복 아이템을 추가했더니 중국 이용자들이 집단 반발한 겁니다. 한복은 명나라 한푸다, 조선족 전통 의상이다라는 주장이 쏟아졌고 결국 게임 회사는 조국의 입장과 같다라는 공식 성명을 내며 한복 아이템을 삭제하고 한국 서비스를 아예 종료해버렸습니다. 14억 시장의 압력에 한 기업이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의 백과사전에는 한복은 한푸에서 기원했다라는 서술이 올라가 있었고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영어 위키 백과에서는 한복을 중국 곡식의 모조품이라고 주장하는 편집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를 반박하면 또 다른 계정이 되돌리는 방식으로 끝없는 편집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유튜브도 전선이었습니다. 검색창에 한복을 치면 연관 검색어 첫 줄에 한복 채널가 뜹니다. 김치를 치면 김치 채널가 뜹니다. 한복과 김치를 중국 문화라고 주장하는 영상의 조회수와 추천수가 한국 문화라고 설명하는 영상보다 높은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4일 이 문화 전쟁의 클라이맥스가 찾아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시청하는 그 무대에서 중국 56개 소수민족 대표가 오성기를 전달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그 대열 한가운데 분홍색 치마에 흰색 저고리를 입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한복이었습니다. 중국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조선족의 전통 의상을 입은 소수민족 대표, 올림픽이라는 세계 최대의 무대에서 한복을 중국의 옷으로 전 세계에 송출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림픽 축하 영상에는 한복을 입고 장구를 치고 강강술래를 하는 조선족의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 패션 잡지 보그는 한복풍 의상 사진에 한족이 중국을 통치하던 시대의 의상이라고 캡션을 달았습니다. 심지어 한국 내 인터넷 쇼핑몰에서조차 중국 한복 한푸, 당나라 스타일 한복이라는 상품명이 등장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이때까지의 스코어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물량과 조직력에서 한국은 밀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인에게 한복이 중국의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중국의 주장이 학술적으로 맞기는 한 건가? 한복이 정말 중국 한푸에서 나온 건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 복식 학계의 정설은 이렇습니다. 한복의 원류는 중국이 아니라 스키타이입니다. 기원전 7세기에서 3세기까지 중앙아시아 초원을 지배했던 유목 기마민족 스키타이. 국립민속박물관 최은수 학예연구관은 우리 옷은 스키타이계 문화권에 속한다고 단언합니다. 수원대 김문자 교수도 논문에서 한복의 바지 저고리 차림은 스키타이족의 대표적 복식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도 기본복의 원류는 스키타이계이며 북방민족의 복식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한푸는 남방계 복식에서 출발했고 한복은 처음부터 북방계 의복에서 출발했습니다. 출발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옷이 상하로 분리되어 있고 소매통과 바지통이 좁으며 말을 타기에 편한 구조. 이건 한푸가 아니라 스키타이 기마복의 특징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역사가 있습니다. 명나라 복식이 한복과 비슷해 보이는 이유를 중국은 한복이 한푸를 따라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고려시대에 고려양 가오리양이라는 한류가 원나라를 거쳐 중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공녀로 끌려간 고려 여성들의 복장이 중국 궁정에서 대유행을 한 겁니다. 명나라 초기 한푸의
투피스 형태가 남아있는 건 오히려 한국 곡식의 영향 때문입니다. 한복이 한포를 베낀 게 아니라 한푸가 한복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가장 통쾌한 역사적 아이러니, 명나라가 청나라에 망한 뒤 강제 변발과 치파오를 입게 된 중국 한족들이 있었습니다. 이후 청나라에 온 조선 사신들의 옷차림을 보고 중국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중화의 아름다운 풍속을 조선에서 지키고 있다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중국 스스로가 한복에서 자신들이 잃어버린 전통의 아름다움을 본 겁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따르면 기원전 4세기 중국 조자원나라 무령왕이 한반도의 바지저고리 차림을 군복으로 채택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곡식을 가져다 쓴 거죠. 이후 한나라, 위진시대를 거쳐 당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북방식 곡식은 중국 관복과 서민복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한복이 한포를 베낀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는 한복 스타일이 중국으로 건너간 기록이 더 오래된 겁니다. 이런 역사를 알면 중국의 문화공정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학술적 사실을 전 세계인 대부분이 모른다는 겁니다. 중국이 14억의 물량으로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속도가 진실이 퍼지는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공격자가 가장 공격적으로 나올 때가 사실은 수비자의 힘이 역전되기 직전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중국의 문화공정이 2020년대 들어 유독 노골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한 건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위협적인 수준으로 성장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디즈니가 2025년에 와서 미키마우스의 한복을 입힌 이유를 이해하려면 하나의 개념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소프트 파워입니다. 1990년 하버드대 조지프 나이 교수가 처음 만든 이 개념은 군사력이나 경제적 제재 같은 강압이 아니라 문화와 가치와 매력을 통해 상대를 끌어당기는 힘을 뜻합니다. 이게 좀 추상적인 개념인데 비유로 풀어보겠습니다. 축구로 치면 이렇습니다. 중국의 문화공정은 심판을 매수해서 상대팀 골을 취소시키고 14억 관중이 야유를 퍼부어서 상대 선수를 주눅들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경기력이 뛰어나서 이기는 게 아니라 경기장 자체를 장악해서 이기려는 거죠. 반면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중립 관중들이 경기를 보다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한국팀 유니폼을 사입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팀의 플레이가 멋있으니까, 한국팀의 경기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게 소프트 파워의 본질입니다. 요리에 비유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중국의 전략은 미슐랭 가이드 편집부에 찾아가서 이 한식 레스토랑의 레시피는 원래 우리 거였다고 항의하면서 메뉴판의 이름을 슬쩍 바꾸려는 겁니다. 원조 논쟁을 일으켜서 상대방의 정체성을 흔드는 전략이죠. 그런데 한국의 전략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원조를 따지는데 에너지를 쏟는 대신 전 세계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고 싶은 맛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BTS라는 메인 디시, 블랙핑크라는 디저트, 오징어 게임이라는 시즌 한정 스페셜. 전 세계인이 이 맛에 빠져들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식당의 역사와 전통과 인테리어, 그러니까 한복과 한글과 한옥까지 궁금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메뉴판 이름을 바꾸려는 쪽과 맛 자체로 승부하는 쪽. 시간이 지나면 어느 쪽이 이기겠습니까? 이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감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2024년 영국 그랜드 파이낸스의 글로벌 소프트 파워 지수에서 한국은 193개국 중 15위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대비 17계단 상승한 수치입니다.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국가 항목에서는 8위. 더 놀라운 건 IMF의 연구입니다. 2021년 IMF가 주관적 설문이 아닌 객관적 지표만으로 소프트 파워를 측정했더니 한국이 세계 1위였습니다. 1.68점으로 2위 일본 1.25점, 7위 미국을 모두 제쳤습니다. 2025년 평가에서 한국은 12위까지 올라왔고 기술 및 혁신의 리더 항목 5위, 과학의 리더 항목 7위를 기록했습니다. 한류 실태를 보면 더 극적입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를
경험한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해외 응답이 66.1%입니다. 한류가 한국 제품 및 서비스 이용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57.9%, UAE에서는 73.1%가 한국을 문화 강국으로 인식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86.3%가 한류에 호감을 표했습니다. 반면 같은 조사에서 한국을 문화 강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32.8%.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가장 열심히 한국 문화를 부정하는 나라가 역설적으로 한국 문화의 위력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나올 이유가 없으니까요. 동북아역사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반한류 정서는 한류가 중국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역설적으로 반한류 역시 중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도화선이 된 건 2000년대 초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대장금이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무서울 정도로 파고드니까 방어적 공격으로 나온 게 문화공정의 본질인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숫자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디즈니의 한복 선택과 정확히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디즈니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디즈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냉정하게 문화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는 기업입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운영하며 중국 시장을 잘 알고 동시에 전 세계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업이죠. 그런 디즈니가 미키마우스의 한복을 입힌 건 의리가 아닙니다. 비즈니스입니다. 한복이 돈이 되니까 입힌 겁니다. 한국 문화가 글로벌 소비자의 지갑을 열 수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됐으니까 입힌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세요. 디즈니랜드의 음력설 행사는 수십 년간 사실상 중국 문화 중심이었습니다. 서구에서 아시아의 설은 곧 Chinese New Year였으니까요. 차이나타운에서 열리는 용춤과 폭죽이 서양인이 아는 설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사이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K-드라마와 K-팝을 통해 한국 문화가 직접 서양인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면서 서양의 수많은 기관과 기업이 Chinese New Year를 Lunar New Year로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유엔도 음력설을 유동적 휴일로 지정하면서 Lunar New Year라는 표현을 채택했습니다. 이 단어 변경 하나의 파괴력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건 알파벳 몇 글자 바꾼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전 세계인이 당연하게 써오던 Chinese New Year라는 표현이 바뀐 겁니다. 이 관성을 깨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독도가 일본의 표기와 싸우듯 한국은 수십 년간 굳어진 Chinese라는 단어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디즈니뿐 아니라 UN, 구글,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과 국제기구들이 하나둘 표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한국 정부가 로비해서 된 게 아닙니다. K컬처의 존재감이 너무 커져서 아시아의 설을 중국만의 것으로 부르는 게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확산된 결과입니다. Chinese에서 Lunar로의 전환은 설날이 중국만의 독점 문화가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과 필리핀 등 아시아 전체의 공유 문화유산이라는 인식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다는 선언입니다. 재미있는 건 Chinese New Year라는 표현 자체가 원래 중국인이 만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춘절촌지에이라 불렀고 영미권 사람들이 아시아 문화에 무관심한 채 뭉뚱그려서 Chinese를 붙인 것에 가깝습니다. 이제 와서 중국 네티즌들이 Chinese를 고집하는 건 역사와 맥락을 모르고 영미인이 만든 표현에 기대는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어쨌든 이 인식 전환의 가장 큰 엔진이 K컬처였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디즈니는 이 흐름을 읽은 겁니다. 전 세계 수천만 K컬처 팬덤은 디즈니의 잠재 고객입니다. 이들에게 한복을 보여주는 건 열렬히 환영받을 마케팅이었고 중국 네티즌의 댓글 테러는 비즈니스적으로 감수 가능한 노이즈였던 겁니다. 냉혹하지만 명쾌한 계산이었습니다. 실제로 디즈니의
이번 결정에 대한 글로벌 반응을 보면 이 계산이 맞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본 전 세계 네티즌들은 한복 잘 어울린다. 한복 입고 있는 디즈니 캐릭터 정말 반갑다. 한복 정말 예쁘다라는 긍정적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중국 네티즌의 부정적 댓글은 오히려 뉴스가 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동정 여론을 만들어냈고 디즈니는 무료 홍보까지 얻은 셈이 됐습니다. 중국이 더 강하게 반발할수록 역설적으로 한복의 글로벌 인지도는 올라가는 구조. 이것이 소프트 파워의 묘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 위치까지 올라온 걸까요? 여기서 한국인 특유의 세 가지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첫 번째, 민간의 집념입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를 대표로 하는 문화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문화 공정이 감지될 때마다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해외 미디어의 정정을 요구하고 SNS를 통해 전 세계에 정확한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서 교수는 이번 디즈니 사건에서도 일부 중국인의 삐뚤어진 중화 사상과 문화, 패권주의적 발상이 아시아권의 보편적인 문화를 자기만의 문화인 양전, 세계 곳곳에서 댓글 테러를 펼치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아울러 아직 Chinese New Year로 표기하는 기관이 있으면 제보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응이 한 번이 아니라 수년간 수백 번 누적되면서 글로벌 미디어의 인식 자체가 바뀌어간 겁니다. 두 번째, 콘텐츠의 압도적 품질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한국은 한복이 우리 거지라고 말로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 세계인이 자발적으로 한복을 입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잠깐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비유로 짚어보겠습니다. 라면집 두 곳이 있다고 해보세요. A집은 매일 옆집 앞에서 우리가 원조다 라고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B집은 그 시간에 육수를 1시간 더 끓입니다. 1년 뒤 줄이 더 긴 집은 어디겠습니까? 한국은 B집의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서울 경복궁 한복체험은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체험하고 찍은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면 수만 개의 좋아요를 받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한복은 한국의 거지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중국이 위키백과를 편집하는 것보다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한복을 입고 올린 인스타그램 사진 한 장이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갖습니다. K드라마 속 한복 장면은 SNS에서 수천만 조회를 기록합니다. 뉴욕과 파리의 패션위크에서 한복 모티프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뿌리에 BTS가 UN 총회에서 한복을 입고 블랙핑크가 뮤직비디오에서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인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를 강렬하게 각인시킨 문화 인프라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성과가 정부 주도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2010년대 초반 주도한 한식 세계화는 궁중음식과 건강식 위주로 밀다가 실패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건 민간이 만든 불고기, 떡볶이, 불달볶음면이었습니다. 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의 창의력과 집념이 만든 결과였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속도입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문화전쟁에서 무시무시한 무기가 됩니다. 중국의 문화공정 시도가 포착되면 한국 네티즌들은 불과 몇 시간 안에 반박 자료를 생산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레딧과 트위터를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에 유포합니다. 중국이 조직적으로 위키백과를 편집하면 한국 유저들은 밤새 수정전쟁을 벌입니다. 중국이 인해전술이라면 한국은 특수부대식 정밀 타격입니다. 그리고 이 속도전의 뒤에는 독특한 인프라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압도적인 스마트폰 사용률, 그리고 문화적 이슈에 대한 국민적 민감성,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어떤 문화공정 시도든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자발적 네트워크가 형성된 겁니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만든 게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문화 수비수가 된 겁니다. 14억대 5천만이라는 압도적 숫자, 열세를 속도와 정밀함과 자발성으로 상쇄해버린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결과를 보세요. 디즈니라는 세계에서 가장 냉정한 비즈니스 감각을 가진 기업이 한복을 자사 간판 캐릭터에 입히고 한글로 새해 인사를 쓰고 14억의 조직적 항의에도 그 영상을 유지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건 디즈니의 호의가 아닙니다. 한국 문화의 글로벌 상업적 가치가 중국 시장의 정치적 압력을 넘어섰다는 냉엄한 시장 판단입니다. 돈의 흐름이 한국을 가리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한 게임 회사가 중국의 압력에 무릎을 꿇고 한복 아이템을 삭제했습니다. 2022년에는 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이 중국 옷으로 연출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인 2025년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자사 간판 캐릭터에 한복을 입히고 14억의 항의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 3년 사이에 무엇이 바뀐 겁니까? 한복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한복의 글로벌 가치가 달라진 겁니다. 한국 문화의 시장 지배력이 달라진 겁니다. 그 변화를 만든 건 정부 예산도 외교적 압력도 아닌 한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든 콘텐츠와 문화적 매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축하며 끝내면 그건 중국이 바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경계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중국의 문화 공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5년 초에도 중국 차 브랜드 차지 CHAGE가 해외 광고에서 설을 르냐, 뉴 이어로 번역했다가 중국 내부 여론이 폭발하여 급히 사과하고 표현을 바꾸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르냐라는 중립적 표현을 쓰는 것만으로도 매국노 취급을 받는 분위기가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 싸움이 앞으로 더 격렬해질 수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둘째,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영원히 우상향할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2025년 브랜드 파이낸스 순위에서 한국은 12위지만 1위 미국은 79.5점, 4위 일본은 71.5점입니다. 아직 격차가 있습니다. 특히 국제 관계와 사람 가치 부문에서 한국은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비상계엄 사태는 국제 신뢰도를 크게 약화시켜 관련 점수를 약 5% 하락시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문화는 잘 만들지만 정치적 안정성과 사회적 가치 부문에서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해외 한류 실태 조사에서 한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이유로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이 24.9%, 획일적이고 식상함이 22.0%, 지나치게 상업적이 21.1%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선결과제는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BTS와 오징어 게임이라는 메가 히트 이후 그에 필적하는 차세대 글로벌 화제작의 부재도 지적됩니다. 방심하면 지금의 위치를 잃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는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훨씬 빠르니까요. 문화는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는 것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14억 인구를 동원해 댓글을 달고 위키백과를 편집하고 사극 드라마에 한복을 끼워 넣고 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을 중국 옷으로 연출해도 전 세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복을 입고 싶어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경복궁 앞에서 한복을 차려입고 셀카를 찍는 건 중국이 시킨 게 아니니까요. BTS의 무대를 보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건 정부 보조금 때문이 아니니까요. 그건 오직 매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매력을 만들어냈습니다. 미키마우스가 한복을 입은 그날, 그 사실이 전 세계에 증명됐습니다. 기술은 복제할 수 있습니다. 자본으로 베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를 대하는 진심, 수천 년의 전통을 세련되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감각, 전 세계인의 가슴을 뛰게 하는 콘텐츠를 창조하는 역량, 이것만은 복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전선은 이미 열리고 있습니다. 한복 다음은 김치, 그 다음은 한지, 한옥, 태권도, 막걸리. 문화 공정의 타겟은 계속 바뀌고 있고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는 해외의 지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일본의 끈질긴 주장이 수십 년간 누적되면서 생긴 결과입니다.
중국의 문화공정도 같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당장의 반응이 아니라 10년, 20년 뒤 전 세계인의 상식을 바꾸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싸우되 더 잘 만드는 것, 반박하되 더 매력적인 콘텐츠로 응답하는 것, 댓글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댓글 전쟁이 필요 없을 만큼 압도적인 문화적 존재감을 만드는 것. 미키마우스가 한복을 입은 건 한국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매력적이어서였습니다. 그 매력을 계속 키우는 게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다음 문화 전쟁의 전선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중국이 다음으로 본격적인 공정을 펼칠 K컬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지키는 것, 그것이 결국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니까요.